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강의를 하게 된 유희선입니다. 이제부터 볼 단어는 병원 간호실무 2, 그중에 응급간호에 대해 진도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필요한 이미지나 응급간호는 우리가 위탈출 넘버원이 있듯이 실상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국가고시 중요 키워드 중에 2020년도, 21년도 국가고시 과목별 출제된 숫자를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응급간호 부분이 노인간호 쪽은 많이 줄었죠. 슬슬 줄고 있는데 응급간호는 2020년도에 5문제,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3문제, 4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서 꾸준하게 응급간호 이 부분 파트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 편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놓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응급간호 부분은 기출문제, 즉 예상되는 문제가 뻔히 보이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5문항을 가지고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단어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핵심 집어서 놓치지 않게 하면 한 4문제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앞전에 우리 지금 이제 교과서 기준으로 텍스트를 써봤어요. 그래서 응급간호 이해 부분 그리고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부분이 있고요. 심폐소생술 부분이 있고 상황별 응급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 우선 간호의 이해, 응급의료 체계는 예전에 오래전에 나왔고 최근래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시험에. 그러면 지금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21년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CPR, 카디오퍼머리 서시테이션에서 이 심폐소생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 이거 사용법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세동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 이 기계를 지금 최근래에 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일반인들 또는 의료인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라도 넣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나오지 않았던 시험인데 자꾸 이 사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CPR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뭐 10년, 16년, 13, 14, 15, 20년도 그래서 인공호흡 하는 방법, 압박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압박 깊이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봅니다. 근데 보시면 심폐소생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요. 20년도에도 공통으로 하나씩 나왔고 또 21년도에도 한 문제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년 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2022년도 후반기나 2023년도 초반에도 충분히 CPR과 자동 심장 충격기 정도에서 2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2개를 합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심폐소생술에서 문제가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 잘하면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응급처치 기본 쇼크 이쪽에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노려보고요. 기본 필수 다음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가 됐을 때, 출혈, 뭔가 찔려서 창상 입었을 때, 교상 물렸을 때, 골절 부러졌을 때, 화상을 입거나 열손상, 그리고 중독, 어떤 약물이라든가 어떤 좋지 않은 화학성 유기물에 중독됐을 때, 이때 응급처치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출혈은 성인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이쪽에서는 응급
간호에서는 나온 적이 없고요. 기도폐쇄라든가 좀 다양하게 좀 나온 편이에요. 지금 2022년도에는 기도폐쇄 부분, 이물질 제거 부분이 나왔었고 20년도에는 동상, 화상, 중독 부분 나왔었고요. 21년도에는 역시 기도폐쇄 쪽, 그리고 곤충, 특히 벌에 쏘였을 때 나왔고 창상이 뭔지 물어보는 시험이 나왔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홀수, 짝수편 시험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벌 응급처치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될 경향이 있고 이 중에 골라서 2개 정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CPR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에서 한 2문제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 쇼크에서 1문제 정도 나온다 그러면 총 5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쇼크에서 하나가 나오고 CPR 심폐소생술에서도 하나가 이 2개를 축약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별 응급처치에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라는 이물질 제거, 기도 개방, 자상, 뱀, 벌, 염좌, 골절, 그다음에 동상, 열피로, 화상, 중독. 이건 시험 문제 처치하는 순서 또는 처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양상, 증상이죠. 이러이러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3가지의 방법으로 나온다고 보죠. 그래서 여기서 한 4문제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응급간호, 널싱, 아카데미, 유의선입니다. 교과서 21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자료는 교과서에 집중해서 중심을 두고 빠지는 거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응급간호 이해 그리고 응급간호 보면 응급간호 이해가 있고요. 응급구조와 응급처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 뭔지 나온 게 있고 4번째 상황별 앞선 본 것처럼 폐쇄, 출혈, 창상, 교상, 골절 이럴 때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응급간호란 무엇이냐 정의와 필요성인데요. 응급간호는 응급 체계 관리는 보건의료 진단 체계의 하부 구조로 응급 환자 발생을 해가지고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전반적인 것을 응급의료 체계라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병원 응급실에 방도하기 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응급시 사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을 응급의료 체계 그리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후송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응급간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의 정의는 응급 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해 행해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의 조치를 뜻하는 겁니다. 이머전시, 아주 급하게 적색 신호죠 뭐. 그래서 가장 바쁜 또 병동이 응급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쟁터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응급구조 활동의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도로 한복판에서 뭔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내려가지고 쳐다봤을 때 1단계 현장 조사하는 거죠. 이거는 최대 2분 안에 빨리 확인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사상자가 몇 명이 있고 어떤 부상자가 있는 것 같고 누구는 살아있고 누구는 어쩌고 이렇게 상황 파악하는 게 1단계 현장 조사. 2단계 환자에 대한 1차 기본 조사예요. 의식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괜찮으세요? 의식이 있고 없고 차이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의식 수준 사전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의식 여부를 확인하고 기도가 폐쇄가 됐는지 보는 거고요. 호흡 보는 거고 호흡을 쉬는지 또 심장이 정지됐는지 보는 겁니다. 순환을 확인하고요. 바로 필요한 바로 1차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 응급의료 서비스 기관에 119 신고하는 겁니다. 4단계 환자에 대한 2차 조사인데요. 이거는 만약에 이 1, 2, 3단계를 거치고 CPR을 안 해도 되고 경미한 손상이면 쳐다보는 거죠. 머리, 코, 눈,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그리고 등하고 척추까지 보시는 거예요. 뒤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9 전화 통화상으로 그 상황을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응급구조 활동 단계는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병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응급환자 트리아지라고 하는 응급환자 판정 분류가 있습니다. 이건 나폴레옹 장군이죠. 나폴레옹이 이런 1차 세계대전이라든가 이 전쟁터에서 불충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의료진이 갔더니 불특정 다수의 이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상자가 뭐 한 번에 뭐 100명, 1000명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럼 누구를 먼저 처리를 할 거냐 이거죠. 응급실에 있다 보면요. 뭐 정형외과 환자 왔어요. 정말 찬밥 신세죠. 찬밥 신세. 어쩔 수 없는 비응급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분류를 보는 표를 만들어서 이거를 그 오른쪽 팔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일반 의료진들이 누구나 의료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제일 긴급하고 그다음 응급이고 그다음 비응급이고 누굴 먼저 빨리 해야 될지. 실제 대학병원에서는 A라인, B라인, C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라인은 가장 급한 상황,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고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죠. 지금 즉각적인 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급격한 환자를 A. 그 환자가 좀 처치가 더 좀 되고 좀 완화되면 B 라인을 옮기고요. 또 A 라인을 비워놓고 또 신규 응급 환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가 이 병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 평가를 하면 병상 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병원에는 환자가 꽉 차 있는 걸가 좋은 병원은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응급실에 베드 수를, 즉 침상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수용 인원을 얼마나 빨리빨리 처치를 하고 병동으로 옮기고 또 응급실을 비워주느냐. 이게 가장 좋은 응급실의 순환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 임상 그 대기 받아들일 수 있는 환자의 베드 수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임시로 뭐 병원을 차리냐, 음압 병동을 또 따로 만드느냐 막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응급실이라고 하는 곳은 언제든지 빨리빨리 처치를 하고 올려줘야 되는. 그래서 항상 비워놔야지 또 새로운 응급 환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저는 신규 간호사 때 열심히 또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경력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류색이 있어요. 역시 까만 거는 전 세계적으로 데스죠. 죽은 거죠. 사망.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는 뒤로 조금 빼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빨간 레드. 네, 레드입니다. 긴급. A, B, C.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즉각적인 응급이 필요한 경우. A, B, C는 밑에 보시면 A는 에어웨이, 기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호흡, 브레스, 맥박, 서큘레이션, 순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기도 유지가 되는지, 호흡을 하는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결국은 숨을 못 쉬고 심장이 정지되면 뭐 사망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은 아주 긴급한 A라인 코스죠. 1차. 두 번째 응급한 경우는 골절처럼 처치가 필요는 하지만 다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의식이 있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숨은 쉬잖아요. 이 정도. 뭐 통증하고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B라인으로 빠지는 거니까 얘는 노란색 응급입니다. 아직 긴급은 아니죠. 세 번째 비응급이죠. 간단한 처치만 필요한 환자. 네, 그래서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녹색 이렇게 트리아지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0, 제로라고 하는 흑색은 지연 환자, 특히 이제 지연시켜도 된다는 건데 사망이죠. 구명 불가능. 뭐 완전 사지가 절단돼가지고 뭐 거의 뭐 소생할 그게 없는 동안에는 차라리 빨간 부분 A, B, C 기도 확보하고 심장 압박을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자를 먼저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적색에 대한 게 나옵니다. 가장 긴급 환자로 생명의 위독 상태로서 응급환자 트리아지 단계 중에 가장 먼저 처치를 해야 된 환자로 옳은 것은 그러면 호흡 정지, 숨 안 쉬고 심한 출혈은 쇼크거든요. 그래서 심한 출혈과 쇼크 상태 이것도 첫 번째예요. 대부분 혈압 떨어지고 의식 없어지고 심정지가 오는 거는 쇼크라고 봅니다. 쇼크는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쇼크는 한 몇 가지로 분류가 돼 있지만 대부분 쇼크에 의해서 심정지가 오고 호흡이 곤란이 오고 호흡 정지까지 오면 결국은 숨 안 쉬고 심장 안 뛰면 뭐 사망이죠. 그래서 호흡 정지, 심한 출혈,
쇼크, 흉부 손상도 호흡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군데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적색으로서 가장 긴급한 환자다. 그래서 응급 환자 트리아지 적색 부분 1차 환자입니다. 또 두 번째, 노란색이죠, 황색. 응급 환자입니다. 당장 생명이 위독하진 않으나 빠른 시일 안에 처치는 해야 되는 환자. 중증의 화상하고요, 다발성 골절입니다. 중증의 화상 환자가 의식이 쓰러져서 쇼크가 왔다 그러면 1번 적색이지만 현재 그냥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화상을 입은 정도는 2차로 넘기는 거예요. 응급 환자로. 그러니까 생명의 지장이 지금 더 심각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트리아지 이 단계가 분류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녹색입니다. 비응급 환자. 경상이죠. 중상, 경상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 그래서 경한 상태. 그래서 소량의 출혈이라든가 경증의 화상. 이 정도는 비응급. 응급실에서는 조금 찬밥 신세 환자들이 3번 녹색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우선순위는 1, 2, 3. 그래서 긴급 환자,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순서고 그 마지막에 흑색 사망 환자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아지 이 표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씁니다. 이제 물론 팔찌로 나온 것도 있고요. 대부분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쓰기 때문에 이게 사망 체크를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른팔에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겁니다. 1급 심정지, 출혈, 호흡 부전이죠. 뭐. 호흡 정지, 그리고 출혈이 너무 심한 경우, 쇼크 하신 분들 1급, 2급은 골절, 그리고 이제 화상 쪽, 3급은 이제 단 경미한 환자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포함됐더라도 너무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긴급 환자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상기도 폐색. 그러니까 호흡을 하느냐, 심장에 문제가 있느냐, 출혈이 너무 많아서 쇼크가 오느냐, 요 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상기도 폐색. 숨 못 쉬죠. 심한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를 공급을 못하면서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아주 좋죠. 그러면 이 뇌까지 다 죽어버리니까 5분의 그 골드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한 호흡곤란, 호흡정지입니다. 그리고 심장마비 순간에 인지된 심정지입니다. 심장정지예요. 그리고 개방성 흉부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상은 이제 뒤에도 배우겠지만 이 조직이 피부가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감염도 오면서 개방성 흉부잖아요. 그럼 이 폐 쪽에 뭔가가 찔려가지고 오픈돼 버린 겁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숨을 못 쉬겠죠. 숨을 못 쉬면서 균과 함께 출혈과 함께 결국은 이건 역시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긴장성 기육. 이 3번의 문항 같은 경우는 호흡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4번 대량 출혈.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심장의 수축력도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지면서 맥박이 높아지지만 이 혈압이 떨어지면서 저혈압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량 쇼크. 너무 체액 손실이 많이 돼서 심장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이 손실에 의해서 쇼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대량 출혈. 소량 말고 대량 출혈. 보시면 흉부열상, 개방성, 이 흉부 쪽 있죠. 폐 쪽에 뭔가 찔려가지고 열상, 피부가 다 찢겨 나가면서 피를 막 같이 돌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사 같은 경우는 이 출혈을 동반할 수밖에 없죠. 멍 만드는 거는 큰 사고에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5번 수축혈압이 80mm Hg 이하인 쇼크. 결국은 저혈압 쇼크인 거죠. 저혈량 쇼크, 저혈압 쇼크. 그다음에 6번 50% 이상의 2에서 3도 화상. 3도가 도시로 있는데. 그래서 50% 이상의 화상 입었을 경우에는 뭐 폐혈증부터 감염부터 이미 쇼크, 화상이 심해지면요 쇼크로 가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죠. 그리고 7번 경추 손상이 심한 경우. 경추는 우리 뒤에 목 뒤에 있는 뼈인데 경추 손상이 심하면 이 하반신 마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경추 위에는 바로 연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된 중추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경추 손상이 심한 환자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목에 있는 경추 4번 같은 게가 결절이 되거나 뭔가 탁 많이 즉 저기 교통사고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경추 손상이 되고 뭐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환자가 공중에 붕 떴다가 탁 떨어졌을 때 목이 바로 목뼈가 부러지면서 안에 있는 척추 신경 손상이 되면서 순간 그 아래 목 아래로 모든 신경이 다 마비가 되면서 살릴 수 없는 그런 경우 아주 긴급한 환자죠. 그럼 하반신 마비가 아니고 아예 목 아래 그 상반 하반 다 마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누워서 지내는 와상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 같은 걸 보시면 지금 페이지로 본다 그러면 225페이지 응급처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부상을 당한 곳이 위험할 때는 먼저 들것을 사용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뭐 4차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차가 왔다 갔다 하니 일부 갓길에 조금 이동을 단 이게 척추골절 특히 경추 목에 척추결절이 있는지 이상인 거를 보고 잘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전한 곳 평평한 곳에 눕히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생명 우선순위 응급환자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호흡정지, 심한 출혈, 중독, 골절, 외상 순서대로 처치를 합니다. 숨 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환자 처치 시 가장 먼저 기도 유지를 하고 호흡을 보고 순환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응급환자 기도 확보됐는지, 호흡을 하는지, 그 다음에 심장이 잘 순환이 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4번 골절 환자는 무조건 부목을 댄 후 이동. 골절 환자는요. 안에 또 복합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골절대 부분을 자극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각 주위에 갖고 있는 어떤 기다란 물체를 가지고 뭐 필통이라든가 책이라든가 뭐 나뭇가지라든가 얼마든지 반드시만 우리 기부스한다 보시고 이렇게 그쪽에 부목을 대가지고 이동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골절 환자 간호에서 뭐 시험 문제는 무조건 골절 환자는 첫 번째 무조건 부목을 댄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4번 그리고 5번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앙와의 자세로 고정하여 이동합니다. 척추는요 반드시 펴서 그대로 고정해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최대한 척추 2차 손상을 예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이 튀어나온 경우 무릎을 세우고 배행하이는 반드시 누운 자리에서 두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장을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된다. 감염 위험이 있죠. 7번. 그리고 절단 여기 생리식염수, 노말셀라인 생리식염수가 없으면 어쨌든 저기 수돗물 아니 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요. 수건 같은 걸로 깨끗이 적셔서 그 부분을 습하게 뭐라고 하죠?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내장 장기는 다시 뭔가 외과적인 시술로 해가지고 수술로 해서 넣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변색되지 않게 적셔가지고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내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감염된 것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복막염이라든가 폐혈증 같은 2차 증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감염의 최종 단계가 폐혈증이거든요. 폐혈증이 오는 모든 많은 증상 중에 증상을 갖다가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폐혈증이 온다 그러면 대부분 쇼크가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감염에 의한 쇼크. 그리고 7번 억지로 내장 그리고 8번 절단된 부위는 멸근된 꺼지나 이 방포면에 싸서 비닐 주변에 넣고 묶어서 얼음물에 담가서 가져온다. 이건데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 우리 상황별 응급처치에서 이런 사지절단, 발가락, 손가락 이런 절단하는 창상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에 직접 닿지 않게 해서 1차적으로 절단된 손가락을 이 젖은 꺼주로 싼 다음에 깨끗한 꺼주로 싼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지퍼백 같은 곳에 넣습니다. 물이 닿지 않게 하려고. 그런 다음에 물과 얼음을 1대1로 섞으면 4도씨 정도 되거든요. 냉장 온도죠, 냉장. 왜냐면 수지 접합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잘라진 이런 신체 조직은 무조건 들고 오셔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지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조직을 가져와서 수돗물로 씻어요. 좀 먼지를 털어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하긴 뭐하는데 육류 손질한다 보고 그죠? 그래서 깨끗이 좀 더러운 이물질은 씻어낸 다음에 그거를 젖은 이렇게 뭐죠? 멸균된 꺼즈, 방수포 이런 거에 싼 다음에 그러니까 꺼지에다 깨끗이 싼 다음에 주머니 지퍼백 달린 밀봉할 수 있는 곳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과 얼음에 1대1로 섞은 4도씨 정도 되는 그 락앤락 통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면 비닐봉지 거기다 담아가지고 걔를 냉장 상태로 가져오시는 겁니다. 6시간 정도 안에 수지접합 이런 데 전문 병원에 가셔서 하면 그게 98%의 성공률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라진 내 절단 부위는 무조건 찾아서 가져온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 조직 손상이 없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최 회장 보고에 의하면 72시간 만에 붙였는데도 살았다는 사례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무의식 환자는 두부 손상, 머리, 복부, 배, 뇌출혈, 심한 출혈 환자는 금식 무조건 해야 되죠. 질식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응급실 가서 수술이나 시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입을 적셔주는 정도만 하셔야지 뭔가 마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사람들을 접근을 막고 환자에게 상처를 보여주거나 설명하시면 안 돼요. 심리적으로 너무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흥분은 두개 내압도 오르고요. 혈압도 오르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보여주는 게 좋죠. 응급처치 구명 4단계, 살리는 거 4단계 보면 의식 확인 먼저 해요. 괜찮으시냐고. 의식이 없어. 그럼 바로 기도 유지. 그다음에 지혈. 출혈 있는 부분 지혈하고요. 그 다음에 쇼크 예방하는 차원의 다리를 올려준다든가 그래서 변형된 트렘블럼버그 체위를 한다든가 T 포시전, 쇼크 체위 같은 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목을 떼서 이동하는 게 응급처치 구명 4단계입니다. 1번 기도유지, 응급처치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죠. 그리고 지혈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운전대에 있는 환자를 꺼내가지고 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의식 확인하고 기도가 열려있는지 보는 거고요. 지혈을 해주는 거고 지혈대 적용 부위는 심장보다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출혈이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장보다 높여야 피가 더 많이 지어날 수 있죠. 출혈. 직접 압박하고요. 거상. 그 자리를 직접 압박하셔야 돼요. 만약에 팔이 이쪽에 많이 잘려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피가 축축축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를 바로 내 손으로 직접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빠른 압박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팔을 올려줘야죠. 피가 아무래도 아래쪽에 있으면 심장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피가 훨씬 잘 흐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해주면 피가 훨씬 덜 내려옵니다. 어차피 이것도 중력의 힘으로도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상 올려주는 거고 지압법 같은 경우는 이 가까이에 있는 동맥을 눌러주는 겁니다. 실제 대출혈 같은 경우는 동맥혈이 문제가 됐을 때 많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손목, 손가락 이런 부분에 출혈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요골 동맥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압 혈자리를 잡아서 동맥혈을 잡아서 꽉 눌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 팔 중간 정도에 상처가 났어요. 그리고 막 출혈이 많아요. 그러면 직접 압박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상한 동맥을 잡아가지고 그 핏줄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핏줄을 직접 압박하는 게 지압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혈자리를 좀 알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직접 압박이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지혈 때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 한약 같은 거 이렇게 이 빨래 이렇게 틀듯이 이 꺼지를 대고 거기 사이에다가 나무를 넣어가지고 얘를 돌리면 어때요? 쫙 한약 짤 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가지고 젓가락 같은 걸로 쫙 짜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혈 때는 어차피 대출혈 그러니까 다리가 절단이 돼가지고 출혈량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직접 압박에도 안 막아지고 그 동맥혈을 대퇴동맥이라든가 이런 데를 잡아도 출혈을 막을 수 없이 콸콸콸 쏟아지면 결국은 쇼크사로 사망하는 거거든요. 저혈량 쇼크사로. 그러면 죽는 거보다 차라리 하지 부분에 피를 안 통하게 하는 게 맞으니 그 다리 부분 출혈 있는 그 윗부분에다가 지혈대를 사용해서 아예 피가 안 통하게 만드는 게 바로 지혈대 사용입니다. 근데 지혈대 사용은요. 그 다리가 괴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잘라내더라 다리를 절단하더라도 쇼크사에 의한 사망, 그러니까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을 막겠다는 아주 마지막 단계에 할 수 있는 지혈 작용입니다. 지혈법입니다. 그래서 지혈대 사용은 최후 수단입니다. 너무 출혈을 막지 못하고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가 과다출혈로 죽을 것 같으면 거기를 아예 혈관을 못 가게 이제 고무줄을 꽉 잡아버린다 보시면 돼요.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시골에서는요. 고양이를 이 집에 사는 고양인지 도둑고양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집고양이도 돌아다니니까. 그럼 누가 봤을 때 얘가
남의 집 고양이인가? 이거를 티를 내기 위해서 꼬리를 잘라요. 근데 꼬리를 가위로 탁 자르는 게 아니고요. 꼬리를 그 고무줄이나 실로 아주 강하게 이 꼬리 가운데 정도를 딱 묶어놓습니다. 그럼 어때요? 피가 안 통하죠. 그래서 나머지가 어느 순간 보면 딱 잘라져 없어져 있어요. 이게 지혈대란 뜻이에요. 아예 피가 통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 괴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괴사를 오더라도 한쪽 다리를 잃더라도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지혈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처치 수단입니다. 너무 응급 구조차가 안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산속이라든가 뭐 정말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런데. 그리고 3단계 쇼크 예방입니다. 자, 지혈했죠. 그러면 쇼크.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쇼크를 보는 겁니다. 수축압이 60 아래로 저혈압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때는 이제 맥박이 잡혀지지 않죠. 이런 상완이라든가 요골 맥박은 축지가 안 될 겁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빈맥, 맥박 팍팍팍팍 뛰어요. 혈압이 떨어지니까. 자기 딴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 이렇게 축축하면서 뭔가 이렇게 으슬으슬 추우면서요. 그리고 의식불명, 의식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피부가 차고 축축하죠. 그리고 안면이 창백해집니다. 심계항진, 심장은 벌렁벌렁 뛰는 느낌이 나는 거, 불안 증세와 같죠. 그리고 약하고 빠른 맥박이 와서 심혈관 쪽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장 수축력이 떨어지면서 맥박은 열심히 막 빠르게 뛰지만 결국은 이 쇼크는 혈압은 떨어지면서 맥박만, 좋지 않은 맥박만 뛰는 거죠. 그리고 저혈압, 혈압이 막 떨어지죠. 이때는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에피네프린이 있으면 바로 투여하면 바로 쇼크를 막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게 없고, 또는 뭐 기도도 뭐 인투베이션 해가지고 인공 삭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맨손으로 산이라든가 도로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 쇼크 예방은 다리를 올려주는 것밖에 없죠, 솔직하게. 그래서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를 한다. 그래서 하지거상 다리를 올려서 최대한 순환을 이게 심장 쪽으로 피가 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T 포지션 또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위 또는 쇼크 체위라는 단어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 환자가 빈맥, 발한, 의식불명, 피부가 찼고 축축하고 안면 참백이 보이는 저혈압과 증상과 함께 쇼크 상태인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은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위를 시행한다. 이게 답이에요. 실제 그렇게 시험에 또 나오니까요. 4단계 상처 보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죠. 우리가 산속에서 뭔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탁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조직이 찢어지거나 뭐 피가 막 났다. 뭐 그때 쇼크가 올 수 있죠. 그럼 그 상처 쪽에 이미 뭐 균이 묻었거나 흙이 묻었던 거 문제가 있겠잖아요. 그러면 상처의 세균의 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청결 관리하고 나중에 파상풍 감염에 주의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접종해야죠. 응급 키워드는 의식불명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의식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안에 흡인, 즉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 흡입이 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흡입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식을 하는 거죠. 응급처치 1순위 환자는 교통사고 났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볼 거냐 이거죠. 그럼 심한 출혈, 대출혈, 피 출출출 흘리는 사람. 그 사람 쇼크가 가니까요. 혈압 떨어지고 심정지원은 쇼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출혈. 그리고 심장이 이미 멎은 사람, 호흡 정지된 환자가 1순위입니다. 또 순환부전이 원인인 쇼크 발생 시 성인과 소아의 맥박 측정 부위는 어디냐? 성인은 목 아래에 있는 경동맥이고요. 소아는 우리가 혈압제 때 체크하는 상완동맥입니다. 자, 의식 상태를 사정할 때 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은 언어적 자극, 어깨. 저희가 이 뼈가 어깨뼈가 되게 튼튼하대요. 그래서 어깨를 툭툭툭 때리면서 환자분 누구세요? 어르신 누구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 바로 심폐소생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호흡 보고 바로 심장 마사지 들어가줘야 돼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호흡 유지 처치 자세는 반복이나 측이, 앙화 이후 고개를. 이 앞에 반복이, 축이, 앙하이 요거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는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왜냐면 구토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기운이 없고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면 되게 오심, 구토, 울렁거리 이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이 나쁘면 되게 울렁거리고 뭐 이렇게 뭐 속이 안 좋죠. 그래서 실제로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오바이트를 하면 이게 다시 기도흡인입니다.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가장 안전한 답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 발견 시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도 유지, 호흡 확인입니다. 기도 유지 중요합니다. 자,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계열이죠. 응급처치 1단계입니다. 응급처치 1단계. 그리고 지혈 때 쓰는 방법은 책 2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혈 때. 지혈 때. 그래서 보시면 거즈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출혈 부분, 윗부분이죠. 출혈 부분이 있는 윗부분 5cm 위에다가 이 거즈를 돌려가지고 묶고 그 사이에다가 나무를 넣고 얘를 막 돌리면 결국 지혈이 되죠. 그렇죠? 심한 출혈은 쇼크를 초래하죠. 그래서 지혈 때는 20분마다 풀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혈 때 사용할 때 20분마다 풀어주고 다시 순환을 조금 시켜요. 왜냐면 우리가 괴사까지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피가 안 나오게 한 다음에 잠깐 20분 뒤에는 풀어주면서 피가 좀 나오겠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좀 기다리는 거고. 또 2, 3분 후에 다시 또 묶어가지고 지혈을 해야 됩니다. 심장보다 높게 높여주죠. 그래야 피가 더 덜 내려가죠.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인은 2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쇼크 체입니다. T 포지션, 골반 고위, 그리고 쇼크 체위, T 포지션,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씨 체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체위는 뭐 기초간호학 쪽에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기 기도 유지 다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유지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그래서 기도 유지 책 페이지 226페이지 기도 유지입니다. 에어웨이 무시 환자 기도 유지 방법하고요. 무시 환자 기도 유지 중에 척추, 뇌, 이 목골절 뒤 척추 손상 환자의 기도 유지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하악거상법이. 그래서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데요. 앙화이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린다. 그래서 하악거상법. 반응이 없고 이 목 척추는 손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목을 그냥 놔둔 상태에 턱만 트러스트라에서 턱만 올립니다. 그래서 하악견입법입니다. 하악견입법.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림을 보면 더 편하실 거예요. 견인법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기도 유지하는 방법에 일반 성인들은 다 머리를 적히고 턱을 쭉 올려가지고 이 상태의 기도 유지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응급실에 가면 인투베이션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기관지 삭관을 해가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턱만 위로 올리면 척추는 그대로 있죠. 왜냐면 이 경추가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추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 뼈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고 살짝 이 턱만 쫙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이겁니다. 실제 기도 유지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누워있으면 이 상태예요. 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혀가 뒤로 말려가지고 이 기도를 막습니다. 이게 혀가 말리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오픈 에어웨이 이 턱을 들어올리고 머리를 뒤로 제끼는 순간 어때요? 이 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기도가 확 열리죠. 이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해야 또 먹힙니다. 인공호흡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는 혀 때문에 잘 암만 내가 숨을 불어 넣어줘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그림으로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지금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사람 머리를 뒤로 넣고 턱을 최대한 들어 올려서 하는 자세. 근데 이제 이 골절, 목골절, 척추,
경추 특히 여기에 손상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삐끗하고 뼈가 확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차 손상, 신경 마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하지 않고 턱을 밀어 올리는 저 트러스트, 이것만, 이 하악을 갖다 잡아서 위에 이것만 들어 올려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아도 이렇게 합니다. 소아, 영아, 1살 미만짜리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걔는 신체 조직 자체가 그렇게 기도가 쫙 펴지는 게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영아 심폐소생술을 할 때도 요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삭관 인투베이션을 하면요, 이 후두경 가지고 여기서 불빛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의료진이 이를 보면서 이렇게 불을 비춰서 이 기를 최대한 끌어당겨 가지고 기관 삭관을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심장 역할을 하는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순환기기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보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기도를 유지하고 약물로 심장을 보호하면서 여기 옆에다가 벤틸레이터 순환기계, 폐 활동을 도와주는 양압호흡하고 이 호흡을 계속 기계로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사는 거죠. 영구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기계가 달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해주기가 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흡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2단계 지혈입니다. 책 226페이지 지혈이 있죠. 지혈. 자, 직접 압박해라. 1번. 출혈이 나오는 곳을 손으로 직접 압박하라. 그리고 올려줘라. 그 자리를. 2번. 그게 안 되면 그 윗부분, 출혈이 나고 있는 그 윗부분에 혈자리를 잡아서 지혈점입니다. 혈자리를 상완동맥이라든가 그 경동맥이라든가 그 혈자리의 그 혈관을 직접 잡아서 압력을 줘서 피가 가지 않게끔 그 혈관을 잡는 겁니다. 그 혈관을 직접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압법. 그것도 안 되면 지혈대 괴사가 오거나 하지 절단의 위험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구급대가 오지 않으면 결국은 과다출혈로 쇼크사가 일어나기 직전 단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고양이 꼬리 자르듯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묶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거죠. 그럼 프로스름해지잖아요. 하지만 출혈이 안 일어나잖아요. 다시 풀어줘야 되는 건 있습니다. 20분마다. 그래서 직접 압박, 심한 출혈 시 가장 먼저 시행하고요. 이제 국소거양법은 지혈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출혈량이 적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지압법, 혈자리, 출혈 부위 위쪽에 동맥을 직접 눌러 지혈한다. 그럼 이거는 동맥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경동맥이라든가 축두동맥이라든가 안면동맥, 얼굴 출혈 시, 그리고 쇄골화, 어깨 출혈 시, 그다음에 상완동맥, 팔 출혈 시, 대퇴동맥, 다리의 출혈 시 그 대퇴동맥을 직접적으로 꽉 눌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지압법, 지혈점을 찾아서 특히 동맥을 정확하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혈 때는 마지막입니다. 팔, 다리 출혈 시만 사용하고요. 가능한 최후 마지막 보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분마다 풀어주고 2에서 3분 후에 다시 묶어주는 걸 합니다. 이로 인해 괴사로 인한 절단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현장에서 산속에서 다리에 과다출혈이 일어나서 피가 계속 흘러요. 그게 뭐 1시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직접 압박법이라든가 지압법에 의해서 출혈이 잡아지지 않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리든 팔이든 그 윗부분을 갖고 있는 옷을 찢어서라든가 뭐 고무줄이든 뭐든 꼭 매듭을 맺을 수 있는 거 가지고 꽉 묶어서 피가 안 통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지혈대 적용 부위는 심장보다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피가 거기로 내려가지 않죠. 여기 보시면 228페이지에 지혈대 착용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헝겊이라든가 옷을 찢어서 묶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사이에다가 우리 한약 이렇게 짤 때 배에 적셔가지고 짤 때처럼 나무를 끼고 그거를 계속 돌리면 아주 정확하게 빨래 짜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꽉 해버리면 정말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단 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이라든가 새끼줄
고무, 줄, 철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너무 강합니다. 정말 괴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천이 가장 좋습니다. 천이 없으면 뭐 갖고 있는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는 거 영화에서 보셨죠? 그런 걸로 쓰는 거고요. 지혈 때는 출혈 부위 위 한 3cm 위 정도 거기를 지혈하는 겁니다. 막대기 같은 걸 끼워가지고 걔가 피가 멎을 때까지 이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밸브 돌리듯이. 그러면 피가 안 나오겠죠. 그럼 그 막대를 지지를 고정을 했다가 20분마다 다시 풀어주고 한 2분, 3분 좀 쉬어요. 그럼 다시, 그러니까 피는 한번 쭉 보내줘. 출혈이 일어나고 있지만 잠깐 지혈을 해서 묶어버리고 피를 안 통하게 했다가 이제 괴사되면 안 되니까 다시 지혈대를 풀어서 피를 또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2분 정도. 그럼 다시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다리가 썩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너무 또 출혈이 일어나니까 또 다시 묶어주는 거고. 이게 바로 지혈대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20분마다 풀어주고 2, 3분 후에 다시 묶는다가 중요합니다.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작용을 안 하면 바로 그 묶은 자리에서 괴사가 되는 겁니다. 산소가 안 가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함으로써 괴사로 인한 절단 위험이 있긴 하죠. 조직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대출혈로 인해서 산속에서 이 사망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후로 쓰는 거죠. 다리를 잃더라도 또는 팔을 잃더라도. 그럼 이제 응급처치 제3단계 쇼크가 있습니다. 쇼크 229페이지 쇼크 예방입니다. 쇼크 같은 경우는 응급간호에서도 나오고요. 성인간호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혈압이 떨어지고요. 비정상적인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쇼크의 주로 분류를 보면 저혈량 쇼크, 결국은 혈압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량 안에 있는 어떤 출혈에 의해서 피가 막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혈류량이 피가 많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쇼크가 있고요. 심인성 쇼크는 그냥 심장의 문제입니다. 심장의 문제. 그리고 과민성 쇼크가 있어요. 과민성은 항원 항체 반응이라 해서 페니실린이라든가 어떤 항생제가 나한테 안 맞았다든가 아니면 아나필락 쇼크처럼 어떤 물질에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쇼크가 일어나는 거 또는 뭐 백신, 코로나 백신 뭐 이런 거 나한테 맞지 않아서 거부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러지, 거부 반응, 이게 과민성 쇼크입니다. 그리고 흔히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죠. 증상은 우선 혈압이 우선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 떨어지니까 그냥 자꾸 맥박은 올라가는 거죠. 얕은 맥박이, 약하고 빠른 맥박만. 그래서 심장이 부담을 더 주는 겁니다. 의식 점점 없어지고요. 피부가 차고 축축해지고 안면이 창백해지고요. 청색증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심장한 심기양지 불안하기도 하고 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게 나타나죠. 저혈압 당연히 없고. 쇼크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체위, 하지거상 또는 T체위, 또 반자위 이걸 해주는 게 저희의 처치 목적이에요.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뭐 현장에서 에피네프린을 놔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19 대원들이 도착을 하면 응급구조사들이 그 기관지 삭감, 인투베이션도 하고요. 필요하면 아이보리 라인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보리 라인을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피네필린까지 그 의사 구두 처방에 의해서 통화하면서 병원하고 직속으로 연결을 하면서 도저히 이동하기 전에 심정지가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그 전에 사망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응급약물 에피네필린을 투약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응급구조사, 1급구조사들은 그런 행위까지 해요. 단 의사하고 직통으로 전화를 하면서 합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체온 유지할 때 담요로 간접 보온을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직접 뭐 전기장판이라든가 온찜질을 하는 건 안 되고요. 간접적으로 담요로 덮어주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쇼크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요. 저혈량 쇼크, 심인성 쇼크, 분배성 쇼크는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에 한 3개 정도 있는 거죠. 보면 저혈량, 쇼크의 증상은 거의 다 같아요. 저혈량 쇼크 같은 경우는 출혈, 화상, 탈수 등으로 혈액에 있는 체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피가 빠지든 물이 빠지든. 그래도 과도한 손실로 오는 쇼크고요. 심인성 쇼크는 심장 수축력의 문제, 심장만의 문제로 일어나는 쇼크고요. 분배성, 특히 혈관성 쇼크인데요. 그쪽이 신경, 독성, 그다음에 과민성 쇼크로 나눠집니다. 신경은 척추 마취 후에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 능력이 상실될 수 오는 쇼크고요. 신경. 그리고 이제 독성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균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혈성 쇼크입니다. 폐혈증.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염에 의한 쇼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나필락 쇼크, 과민성 쇼크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항원 항체 반응이고요. 과도한 전신성 혈관 이완이 나타나면서 매우 위급한 상황. 그리고 이제 그 후두 부종이 생겨요. 대표적인 증상이. 그래서 이 목이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숨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의식 상실이 되고요. 바로 쇼크, 쓰러지죠. 그래서 이 과민성 쇼크에는 우리 맥박 배울 할 때 배웠나요? 응급약물 쪽에서 배웠나요? 그때 배울 때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 아나필락 쇼크를 살릴 수 있는 심장을 살리는 응급약물 중에 하나죠. 아드레날린하고 같은 성분이죠. 그래서 원인 물질은 여기 혈청, 벌에 특히 말벌이 쏘였을 때 땅콩 알러지, 페니실린 또는 우리 특이한 뭐 백신 같은 거 그런 거 맞았을 때 아나필락 쇼크가 올 수 있죠. 알레르기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땅콩 알러지는 많이 없는데 어쨌든 좀 희귀 질환,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아나필락 쇼크에 대비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 증상은 저혈압, 빈맥, 체온 하강, 청색증, 호흡수 증가. 호흡은 증가하지만 혈압은 떨어져 있죠. 맥박도 증가합니다. 식경진, 호흡곤란, 핍력, 의식불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상체를 팽팽하게 높이고 다리를 올려주는 트렌델렌버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트렌델렌버그 체입니다.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2021년도 국가고시인데요. 다량의 구토 이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차가 축축하고 비노,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인데 호흡은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빈맥, 맥박도 막 얕은 빈맥이 엄청 많이 나타나는 거. 이때 뭐를 해줘냐? 이게 쇼크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올려준다. 답이죠. 나머지는 다 맞지 않습니다. 아나필락 쇼크에 나타나는 에피네프린, 고감신경 자극제고요. 아드레날린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뭐 전설의 고양이라든가 막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막 흥분하면 뭔가 막 긴장되면서 뭐가 팍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입니다. 그게 그 호르몬이 그거에 대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정지 시 심장을 바로 뛰게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1차 약물이에요. 그래서 2분마다 1g씩 계속 투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심전도를 보게 돼 있죠. 이 옆에 보시면 에피펜이죠. 우리 그때 설명했지만 이 에피펜이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돼 있고요. 유효기는 거의 1년 정도 됩니다. 1mg이 이 앰플 그 응급실에서 쓴다고 본다 그러면 여기는 0.3mg이에요. 0.3mg. 이건 뭐냐 그러면 급하면 하나 쓰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하나 더 써서 0.6mg를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내가 원래 아나필락 쇼크가 있어. 또는 내가 어떤 과민 반응, 알러지, 천식이라든가 뭔가 이 쇼크사에 빠질 수 있는 애들, 화나죠, 애기. 그래서 이게 이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직접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청바지 위에다가 직접 허벅지에다가 바로 주사를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피펜은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뚜껑 열고 바로 옷을 벗기지 않습니다. 그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딸깍 할 때까지 쭉 놓고 기다렸다가 직각으로 딱 바늘을 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각약물이에요. 이 에피만 있으면요, 알러지 쇼크 나오지 않고요. 우리 쇼크 응급실 가기 전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응급약물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거 같은 경우는 IV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따가지고 정맥 투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어쨌든 주사를 내가 직접 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특히 알레르기 천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아나필라 쇼크를 경험했던 애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이거는 외국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는 이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건소에다가 양호교사한테 맡기든 보건관리자 교사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자기 학생들 가방에 집어넣고 자기가 직접 맞을 수 있게끔까지도 교육을 하는 응급약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보험 적용하면 57,000원 정도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처방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유효기간이 좀 짧긴 합니다. 그래도 뭐 안 쓰는 게 정말 다행인 거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말벌이 쏘였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래 평소에도 과민성 쇼크가 있는 환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준비해줘야 될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폐에 그 페브럴 에퓨전 해서 안에 이제 물이 찬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폐부종이 와가지고 갑자기 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이 기도로 숨이 안 쉬어졌더래요. 근데 의식은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너무 불안한 상태. 그래서 응급실을 이제 그나마 빨리 갔는데 피부로 에피존이어서 이제 검사는 뭐 그 다음날 잡아놨으니 오늘 들어갈 때는 만약에 그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쇼크를 대비해서 이걸 처방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피펜을 처방받았는데 7만 얼마 정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얘는 미국에서 아주 소동이 났던 것 중에 하나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 화이자에서 먼저 만들어서 에피펜을 유통하다가 모해 제약회사에서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본래 원가는 뭐 몇천 원 안 해요. 그런데 얘를 뭐 몇만 원에 팔아도 될 것 같다가 70만 원에 폭리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 차원에서 다 가격을 다시 낮추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름이 에피펜이 아니에요. 제트펜이라고 하는 걸로 나왔고요. 어, 제트펜으로 해서 유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경기도 서울 이렇게 어, 소아과 대학병원 쪽은 이 약물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그리고 이제 보험 적용 30%까지 다 적용을 받아서 한 5만 7천 원, 6만 원 돈이면 그래도 즉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그래서 2개까지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0.6mm 이 정도 진행해주면요. 응급실 가는 데까지는 사망, 심정지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상당히 응급약물, 중요한 약물입니다. 에피네프린은 다시 뭐겠어요? 이게 맥박을, 심장을 뛰게 만들죠. 네네. 심장 자극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심장을 급하게 뛰게 만드는 약물이에요. 그리고 응급처치 4단계 상처보험 마지막 단계입니다. 끝에 가면 감염 예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물질이 있으면 수돗물에 생리시면서 조금 씻어주고요. 꺼지나 천으로 깨끗한 수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심하게 오염된 상태는 심한 동상이나 화상 치료하지 않은 채 오래된 상처들은 이게 파상풍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됩니다. 파상풍이란 게 심한 상처 또 6시간이 지난 상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디프테리아 해서 TTP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이라는 걸로 해서 2, 4, 6개월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무료 예방접종을 하죠. 그래서 파상풍 주사는 많이 맞고 있어요. 뭐 또 성인이 막 가면 또 그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풍을 한번 보면요. 파상풍 균은 우선 토양하고 환경에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상풍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이 뭐죠? 녹슨 철? 녹이 쓸어 있는 어떤 철, 녹이 쓸어 있는 못에 찔렸을 때 파상풍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들 많이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근육 강직이 와서 이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이런 게 좀 특이한 활 모양으로 휩니다. 후궁반장이라고 해서 이게 증상 중에 하나예요. 통증도 오고요. 과민 증상, 두통, 근육 경직, 조소라고 하죠. 조소. 입을 잘 못 웃는 좀 비웃는 얼굴이 나와요. 입에 근육이 마비되면서. 그리고 아간 긴급. 그래서 전반적인 근육의 뻣뻣함이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듯이 후궁, 반장, 이렇게 활처럼 이어지는. 그래서 전신경련이 경련이 오다 보니까 이게 호흡 근육에 수축이 오면서 호흡곤란도 같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TTP라 해서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이 백신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접종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받지 못하고 성인이 돼서 간다. 그럼 성인 기초 접종 후에 이 파상풍 접종만 따로 10년마다 1회씩 접종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다시 또 파상풍 접종을 받을 수 있어요. 단독으로. 테타니가 이제 파상풍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T가 약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 CPR 부분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가 올라오면 알람이 설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이걸 영상을 찍는 시간이 새벽 뭐 1시, 밤 1시에서 한 2시 정도 수업 끝나고 야간 수업 끝나고 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이 이게 너무 느리다. 그럼 좀 아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유튜브에 보시면 오른쪽에 설정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설정해서 재생 속도를 1.25라든가 1.5 정도 해주면 좀 조금 빠르게 챕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의 시간에는
뭐 줄도 긋고 또 이것도 설명을 해야 돼서 비대면 교육이 저한테는 조금 좀 힘들더라고요. 실제 대면하고 하면 더 좋은데. 그래서 강의 시간에 못하던 얘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CPR 넘어가기 CPR도 아니고 이 응급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시간짜리니까 그게 재생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 이 영상에 나온 이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아래 제가 항상 블로그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블로그에 들어가셔서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